네. 대정부 질문 이야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됐습니다. 굉장히 핫합니다. 예, 네. 야당 의원들이 여러 번 말문이 막혔는데요. 네. 통상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더 집중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끌려나온 정부 부처 장관이나 총리가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되죠. 근데 그저께부터 이낙연 총리가 그 야당 의원들 대받아치는 멘트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많이 유포됐고 포털에도 나왔는데 그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대표적인 컷 한두 개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이 촌철살인이에요. 그 속에. 예, 첫 번째 이야기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복지가 중요하냐 안보가 중요하냐 복지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다 공약에 있는 것 중에 같이 공통적인 것만 해가 다 공약을 내세웠던 거라는 거죠. 예, 김무성 의원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네.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들어가십시오. 그게 더 재밌었고. 그리고 KBS, MBC 불공정 보도를 하는데 뭐가 불공정 보도냐. 그러면 뭐라도 하나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그게 왜 불공정이냐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제 프레임을 짜왔죠. 근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보다 공정한 방송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들려드린 거는 화제가 되기 시작한 그저께. 네, 그렇죠. 네, 발언들이고, 어제도, 화제가 된 발언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그건 저희가 또 내일 모아서 한번 들려드릴까요? 뭐가 더 있다고 지금 저희 PD들이 자기들이 일 잘했다 이거죠. 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마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늘 보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예. 저렇게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팔을 흔들고 빨리 틀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어제도 화제가 됐으니까요. 네, 눈 감고 자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방송 시작되면. 자, 번개도 잘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어제 화제가 된 거, 한두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우리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방금 말씀하신 중량 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통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두 정상의 통화에서 합의된 것은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백악관 발표가 다 맞는 거예요. 네. 자.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한 줄 알았더니 또 PD가 겨우 하나 준비했어요. 어제 여러 개 준비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정치권에서 이렇게 대정부 질의하고 그리고 청문회 하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조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방도 재미있고 그 안에 이제 해악도 좀 있고 그리고 쟁점들도 등장해서 이런 대정부 질의 혹은 반박 또는 뭐 주고받는 공방들이 꽤 화제가 되고 있어서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스타가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무래도 주로 방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총리는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그렇습니다. 무난한 얘기를 개별 장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개별 부처 그렇죠. 장관이. 거긴 좀 첨예해도 장관은 좀 포괄적이고 무난한 답변을 하기 마련인데 그 무난한 답변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무난하게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짧은 해악 촌철살인 혹은 반론 상대방 질의하는 사람 분명히 크게 준비한 질문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대받아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서 아주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총리님 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예. 이낙연 총리가 예, 이제 대정부 질문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네. 어제가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된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했단 말이에요. 한 걸 보니까 이 대정부 질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리한테 먼저 가긴 하죠. 네, 네,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그게 보여요. 그분은 따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평소 내공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맞는 말 대잔치. 이게 애드립이었다면 이분은 천재고 준비를 많이 했겠구나 싶은 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의원해볼 테니까 앞부분만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낙연 대행. 네. 자유한국당 박대출입니다. MBC 김장현 사장 내쫓을 겁니까? 최근에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쫓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 라고 저 같으면 했을 텐데 예. 이낙연 국무총리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와! 와우!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 새가 날아든다는 유료 방송입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입니다. 야, 어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안 나올 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겠냐고. 저는요, 되게 이제 요 답변에 대한 A, B, C, D 스타일에 따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그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스타일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북 균형자론 탓할 때입니까? 오늘의 이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 태도가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답변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네. 대단하시네. 예, 그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네. 상대방이. 먼저 지난 9년 반성부터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김성태가 한 번 더 말을 했네요.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왕따 신세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오보였어요. 네, 오보예요. 오보인데 이낙연 국무총리,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해요. 예. 뭐 더 하냐면요. 예. 함진규. 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대화를 거론하는데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재림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해찬 총리도 이런 식으로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할 아니었나? 말은 딱 부러지게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죠. 직선적이었죠. 예, 이런 식이셨겠죠. 뭐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남조선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 총리는 아니 그게 북한의 입장이라서 좋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그렇게 비판하면 좋으십니까? 맞받아치셨죠, 직설적으로. 그래서 아주 양대 끝에 그 절정을 보는 느낌이에요. 직선으로 가서 상대 제압하기. 이해찬 총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님은 정말 그 고차원적으로 상대방 머쓱하게 하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다른 정부들의 총리들 보면은 사실 거의 바지총리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형식적인 답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태규의 질문하면 네. 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여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얘기한 협치의 시련은 기만에 가깝습니다. 이낙연 총리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국회가 주도하겠다고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 간 합의가 안 돼서 그것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의당 황주영.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 사람들 연기한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약간 좀 늙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황주영은. 황주홍이 아니고 그냥 황주홍입니다. 황주영. 황비용 아니고요. 황주홍입니다. 예.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 제국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상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황주영이 뭔 소리인가 잠깐 1초 동안 띵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준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원래 그게 내공이다? 네, 내공입니다. 하긴 뭐 대정부 질의를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면. 이게 이제 저도 그런 좀 일종의 사기를 많이 쳤는데요. 질의서 따로 보내고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또 따로 하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예. 어쨌건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떤 진면목이랄까 새로운 걸 봤습니다. 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총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빛이 좀 더 발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확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좀 약간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장악했느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보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서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소폭탄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지를 않는 겁니까? 그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그 핵실험이 있던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NSC 회의 주재했지 언제 국민 앞에 섰습니까? 이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그리고 전술 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지 않는데 이제 총리 제대로 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끼어들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또 혹자들은 대통령의 안보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NSC 회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안보 앞에 그런 대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결코 쉽고 가볍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총리 정황판 한번 봐주세요. 네. 대한민국 국회에 6인조 사드 밴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저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왜 처음 들어요? 저거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일인데. 네. 국가의 안보가 벽척간두의 위기인데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하수인들이 저 우스꽝스러운 가발이나 뒤집어 쓰고 사드 계단송을 부르고 사드 댄스나 춤추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 대선 이런 천인 공노할 작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잠깐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추측건데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대선 전 그런데 왜 아까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추정이 그 알면 아는 거지 무슨 추정이에요? 아닙니다. 저 상황이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사드 전자파는 싫어. 그럼 밤이면 밤마다 김정은의 수소폭탄은 좋아요? 예? 그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이건 나라의 안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제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전자파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규모 환경 영향을 평가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이건 나라의 안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해야 할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가 국가 안보를 조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일이지만 두 번 다시는 안보 가지고 장난치지 말도록 총리께서 앞장서 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거나 반분된 입법부는 대등하지 못합니다.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복역한 전 총리 재판을 놓고 실세들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성토해도 공식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법원이 무슨 삼권의 한 축이겠습니까?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권력의 맛은 도취적이어서 대통령의 언어는 남발됩니다. 만기칠남은 필연입니다. 이런 제왕적 정치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소신과 진영적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해서 겸허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총리처럼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벌이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개인적인 소신이랄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 8월 27일 노동신문 논평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그토록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게 그 8월 27일 노동신문에서 논평한 겁니다. 제푼수도 모르는 대화의 조건 타령,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그 무슨 운전석 운운하는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넘겨주세요.
괴뢰들과 핵 문제 논의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별다른 견해 차이가 총리님, 없습니다. 네. 그런 총리님의 인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이죠? 미국은 당사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북한이 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인데요.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드가 공격 무기인가요? 방어용 무기인가요? 사드는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방어용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용의가 없습니까? 네, 이미 임시 배치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저는 임시 배치라는 말도 되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가 임시 배치인가요? 국내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국내법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군사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드가 군사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기밀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이미 공개된 일이고요. 예. 그러나 아니 공개되기 전에 기밀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좀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그렇다면 네. 2009년도에 국군 정보사 신축 사업, 2013년에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2016년도 해병 항공단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면제받았어요. 네. 근데 왜 사드 방어용기만 같은 군사 상황인데도 왜 이거를 면제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전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편법적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설득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겠다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영향평가를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말해서 환경영향평가 해야죠. 오히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 때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했다면 왜 사드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던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가 중요하냐 안보가 중요하냐 복지에서 넘어야 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다 공약에 있는 것 중에 같이 공통적인 것만 해가 다 공약을 내세웠던 거라는 거죠. 예, 김무성 의원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들어가십시오. 그게 더 재밌었고. 그리고 KBS, MBC 불공정 보도라는데 뭐가 불공정 보도냐. 그러면 뭐라도 하나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그게 왜 불공정이냐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제 프레임을 짜왔죠. 근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보다 공정한 방송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들려드린 거는 화제가 되기 시작한 그저께. 네, 그렇죠. 예, 발언들이고, 어제도, 화제가 된 발언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그건 저희가 또 내일 모아서 한번 들려드릴까요? 뭐가 더 있다고 지금 저희 PD 자기들이 일 잘했다 이거죠. 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마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내가 늘 보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예. 저렇게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팔을 흔들고 빨리 틀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보통. 어제도 화제가 됐으니까요. 눈 감고 자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방송 시작되면. 자, 번개도 잘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어제 화제가 된 거, 한두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우리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해서 미사일 탄두, 방금 말씀하신 중량 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네. 대정부 질문 이야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핫합니다. 예, 네. 야당 의원들이 여러 번 말문이 막혔는데요. 네. 통상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더 집중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끌려 나온 정부 부처 장관이나 총리가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되죠. 근데 그저께부터 이낙연 총리가 그 야당 의원들 대받아치는 멘트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인터넷에 많이 포됐고 포털에도 나왔는데 그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대표적인 컷 뭐 한두 개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 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이 촌철살인이에요. 그 속에. 예, 첫 번째 이야기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의 질문이었고요. 두 네.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 좀 포괄적이고 무난한 답변을 하기 마련인데 그 무난한 답변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무난하게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짧은 해악 촌철살인 혹은 반론 상대방 질의하는 사람 분명히 크게 준비한 질문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대받아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서 아주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총리님? 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예. 이낙연 총리가 예. 이제 대정부 질문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네. 어제가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된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했단 말이에요. 한 걸 보니까 이 대정부 질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리한테 먼저 가긴 하죠. 네, 네,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그게 보여요. 그분은 따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평소 내공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맞는 말 대잔치. 이게 애드립이었다면 이분은 천재고 준비를 많이 했겠구나 싶은 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의원 해볼 테니까 앞부분만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낙연 대행. 네. 자유한국당 박대출입니다. MBC 김장현 사장 내쫓을 겁니까? 최근에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쫓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 라고 저 같으면 했을 텐데 예. 이낙연 국무총리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와! 와우!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 새가 날아든다는 유료 방송입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입니다. 야, 어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안 나올 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겠냐고. 저는요, 되게 이제 요 답변에 대한 ABCD 스타일에 따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그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스타일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북 균형자론 탓할 때입니까? 오늘의 이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 태도가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답변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네. 대단하시네. 예, 그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상대방이. 먼저
지난 9년 반성부터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김성태가 한 번 더 말을 했네요. 이미 한미 동맹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통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두 정상의 통화에서 합의된 것은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백악관 발표가 다 맞는 거예요. 자,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준비한 줄 알았더니 또 PD가 겨우 하나 준비했어요. 아니, 여러 개 준비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정치권에서 이렇게 대정부 질의하고 그리고 청문회 하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조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공방도 재미있고 그 안에 이제 해악도 좀 있고 그리고 쟁점들도 등장해서 이런 대정부 질의 혹은 반박 또는 뭐 주고받는 공방들이 꽤 화제가 되고 있어서 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스타가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무래도 주로 방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총리는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나간 무난한 얘기를 개별 장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개별 부처 그렇죠. 장관이. 거긴 좀 첨예해도 장관은